자, 2022년 지난주 국가직 9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문항 분석을 보시면 PPT에는 없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의 비교의 결과는 그 유형이 그 단원별로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이제 고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에서는 한 3, 4문제 정도가 고정이 됐고, 문학이 4문제, 거의 고정. 그 다음 비문학이 6, 화법이 3, 그 다음에 어휘 한자 합쳐서 2, 3문제. 이렇게 거의 뭐 크게 변화되지 않은 형태를 냈었다. 이번에도 뭐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 변별력이 없었다. 되게 쉬웠다는 뜻이죠. 이번 시험의 결과를 놓고 이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시험은 전문 과목에서 승부를 내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좀 읽힙니다. 국사도 쉬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어, 국사, 영어에서는 기본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전문 과목에서 변별력 있게 내겠다. 약간 이런 신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한 5년 정도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이렇게 국어와 국사에서 변별력이 없게 냈다는 말은 이쪽에서 변별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주목할 문제는 4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저희 총평에도 보시듯이 그냥 뭐 늘 우리가 연습했던 거의 그 꼴이었고, 작년에 국가직 대비로 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조는 4개의 복합 문제가 나왔고, 순서 맞추기 제가 나온다 했었죠. 순서 맞추기도 나왔고,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뭐 1번 문제를 보시면 썩히다와 썩이다 늘 공부했던, 그쵸? 혼동오희 문제였고, 또 저는 이제 이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다양한 이희를 냈었는데 썩이다 썩히다 하나만 갖고 문제를 난이도를 팍 낮췄죠. 이건 뭐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속을 썩이다만 나만 외운다면 하면 됐습니다. 이건 뭐 그냥 보는 문제죠. 썩이다가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를 만들다. 이게 이제 썩이다고요. 썩히다는 음식물이 썩는 거. 그 다음에 요 재능이나 물건 따위가 쓰지 않고 내버려진 상태로 되다가 썩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속을 썩이다. 나머지가 썩히다라고 했죠. 완전 뭐 난이도도 하의 형태였고요. 2번이 고쳐쓰기였는데요. 고쳐쓰기를 가장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보이죠. 1번은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 틀리다는 같지 않다. 틀리다는 맞지 않다고. 다르다는 같지 않다인데 생김새는 당연히 같지 않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소원이라는 뜻으로 저게 맞는데 여기에 바램으로 잘못 고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저거 피동형인데,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원래는 능동편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틀렸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는데 요것 때문에 확실히 틀렸고요. 또 하나의 또 무엇은 이제 결실과 맺었다를 의미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예문에는 결실을 맺다라는 예문이 등장하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은 조금 많이 봐주는 편이고, 엄격하게 보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결실을 맺다도 의미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바람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을 이제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연습했던 거죠. 제가 연습 많이 했었죠.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점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이게 거가 것의 이제 구어적 표현이니까. 뭐뭐라는 것은 요 구문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맞는
호응관계, 주술의 호응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었고요. 라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다가 타동사인데 시련을 주다의 주다가 얘가 세 자리 서술어죠. 수요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의 에게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생략된 부사어인 인간에게를 넣어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고쳐쓰기로 냈습니다만 사실 어법에 맞는 표현에 좀 더 가까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4개를 탁 주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고쳐쓰기는 사실 작문이긴 한데 얘가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좀 애매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번은 한자 성어의 쓰임이죠. 구곡간장이 우리 시험에서도 했는데 9번 꺾여진 양의 창자라는 뜻으로서 시름 쌓인 마음, 시름과 한이 쌓여 있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하가세도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한다는 표현으로서 정도를 걷지 않는다 하니까 아주 적절하다고 보실 수 있죠. 구밀복검은 입은 달콤하고 배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겉과 속이 다름이니까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뭔가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이것도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에 신중한 태도로 문제 접근하는 당난 것처럼 무모한 용기를 가리키죠. 한자 성어가 너무 쉬운 한자 성어들이 출제가 돼서 이 문제도 난이도 수준은 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10초 각이네요. 10초. 여기까지 30초 걸렸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저 문제 푸는데 이제 10시 40분에 받았거든요. 학생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시험 치고 나오자마자 카톡으로 받았는데 첫 페이지 문제를 푸는데 1분이 안 걸렸어요. 뭐야 씨. 풀기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요즘 계속 등장하는 화법,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문제는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 지민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 정수가 이랬죠. 나는 두 번째가 더 인상 깊었다. 지민이는 첫 번째가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래 네가 말했던 두 번째인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도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내 것도 영향력이 있었다. 상대방의 견해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하는 화법은 거의 그냥 주는 문제죠. 사실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이 약간 제가 꼽는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게 이제 생각을 잘못하면 이게 대단히 혼동하실 수 있는데 이게 환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이미 기출로 여러 번 나왔던 대목이죠. 지문은. 이게 환봉 구조인데 여기서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은 꿈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주인공이 이제 성진이고요. 얘가 양소유고요. 다시 꿈에서 현실로 돌아와 이제 성진이 되는 지금 보는 장면이 이제 요 장면이죠.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이제 요 장면인데 꿈이 뭐예요? 본문에도 나와요.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게 꿈이었어요. 그러면 현실은 뭐가 아니에요? 성진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가 신선계예요. 신선계. 되게 놀랍게도 꿈이 인간 세상이고 현실이 신선계의 이야기입니다. 꿈속의 양승상이 놀라죠. 꿈에서 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소화상이 이제 작은 승려의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머리털은 까칠까칠하고 손에는 108염주가 걸려져 있고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질임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양소유가 내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현실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스승이 이제 노승이 와서 도수를 부려서 꿈에서 깨게 만든. 그럼 제가 이거 인셉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모의고사 칠 때. 구운먹은 인셉션이다. 꿈속으로 꿈을 꾸게 만든 것도 스승이고 꿈을 꾸게 만든 다음에 꿈속으로 들어와서 꿈을 깨게 만드는 것도 노승이다. 자신이 스승이 된 거죠. 여기 나와요.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의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양소유가 된 것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이야기죠. 그랬다가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된 후 돌아와서 이게 다 하룻밤 꿈이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누렸던 것이 다 뭐였다? 하룻밤 꿈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야? 인간 세상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인간 부귀와 남녀 종족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꾸고 꿈을 깨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번에 장원급자의 한림학사가 되었다는 건 본문에 나와요. 장원급자에서 꿈속에서 한림학사가 되었다. 2번이 틀렸죠.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으로 모습을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승에 의해서 꿈을 깨고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번을 많이 선택하셨어요.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설마. 근데 꿈이 인간 세상이고 얘가 신선기였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당연히 꿈에서 깼으니까 현실로 돌아왔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제 틀리신 분들이죠. 4번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외양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깎은 머리털, 빡빡이, 그 다음에 108염주 외모를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작은 승려의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었습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 있으셨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배경 지식이 없으셨다면 조금 착각할 여지가 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쉬웠다. 근데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제가 볼 때 85에서 거의 뭐 80, 85에서 왔다 갔다 하실 확률이 높고요. 공단기 예측 상위 5%는 100점입니다. 95, 100점입니다. 95, 100점. 9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시험에서는 국어는 제가 볼 때 95예요. 95. 한 개 정도 틀리셔야 돼요. 한자도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좀 함정이 하나 있었다.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 4개 중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6번. 고전시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어렸을 테고 우리 고전시가 OX나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완전 껌이었죠. 기본에서 다 풀 수 있는. 기억은 이게 사화로 죽은 충신들을 다 기울어가는 충신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이 세조가 일으킨 그 사화로 인해서 이 난으로 인해서 다 이제 사람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물며 못다 핀 꽃도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다. 얘도 이제 결국 낙낙장송이 다 제거되고 못다 핀 꽃들도 제거되고 이런 충신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낙낙장송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이 맞죠. 니는 이 철력 높은 봉우리를 넘어가는 지금 귀양 가고 있는 화자가 외로운 신하의 원망의 눈물을 비삼아 띄워다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님이 어디에 계세요? 구중심처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해설에 적어놨는데 구중심처는 궁궐입니다. 궁궐.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것이니까 님이 임금이 되겠죠.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적절하고요. 3번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에 저는 봄에 이화우 흩뿌릴지 울며 잡고 이별했던 님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이별한 연인을 뜻하겠죠. 이 작품은 우리 기출작품이기도 하죠. 이게 삼동의 베옷 입고 암혈의 눈비 맞은 화자의 상황인데 베옷 입었다는 것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암열은 자연에서 은거하고 있다는 뜻이며 구름 낀 햇볕도 쐰 적이 없다라는 말은 작은 임금의 은총조차 받은 적이 없지만 즉 현직 관리 아니고 전직 관리 아니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고 하니 해달별 빛을 내는 존재들 주로 임금과 관련 있다고 했죠. 서산으로 해가 졌다는 게 임금이 승하하셨다라는 뜻이고 이 시는 중종 임금이 승하한 뒤에 조식 선생님께서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것이 아니라 승하한 임금이다. 고전소설에 대한 첫 번째 대위, 두 번째는 고전시가 계속 이렇게 복합지문으로 몇 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3개, 4개 묶은 다음에 선택지 하나씩 묻는 문제가 지방직에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직은 작년에는 현대시와 고전시의 복합으로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 문제가 합쳐진 상태에서 고전시가 복합 또는 고전시가와 현대시의 복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 대한 적절한 공부가 함께 되셔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교훈이고요. 함께 공부하신 분은 어렵지 않게 답을 하실 수 있었을 테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출문제만 공부하셨더라도 사실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7번 얘도 혼동어휘. 혼동어휘가 이제 두 번째. 제가 맞춤법 내면 혼동어휘라고 했죠. 경비의 승패, 승과 패, 이기고 지는 것을 갈라내는 것은 가름이었습니다. 가름.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짓는, 승패를 결정짓는 건 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부분은 어떤 특정한 대상의 일부를 뜻하는 것이고 부문이 분야를 뜻하는 거예요. 분야. 그래서 그 부문은 그 분류해서 나눠 놓은 특정 부분이고 부분은 일정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거라서 얘가 부문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분과 구별. 구분은 기준으로 나누어 쪼개는 거고 구별은 같은 것을 차별,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른 걸 모르겠다고 하니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가름, 부문, 구별 이렇게 하시면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교훈이 혼동어휘 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구나. 맞춤법은 1차적으로 혼동어휘였다. 그 다음에 8번이 되게 낯선 문제였는데 사실은 저 좀 당황했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하는 걸 가라마에서 생각해보면 지난주 제 친구가 다쳤다. 이걸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죠. 그 다음에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나는 청자 없죠. 여러분이 너 있긴 있는데 보호할 수 있다는 대책을 말한 거니까 다에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이게 다죠.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 3단계도 해결 방안이고 4단계도 해결 방안인데 3단계가 그냥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4단계는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헬멧을 착용한다라는 이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라에 보시면 헬멧을 똑같은 착용하는데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손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3단계가 나가 되겠고 구체적 제시인 4단계는 라가 될 것이고 어차피 많은 다 통일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정답 2번 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다가 막상 문제 풀어보니까 뭐지?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9번은 늘 나오던 뭐 내용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 차원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 국가정보관리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통해서 이 취약 지역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말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이 취약한 거죠. 이걸 줄인다. 1번 선지에 대한 근거로 이걸 지금 잡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생필품 자원이나 방문 상담 등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1번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에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2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복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 노선을 내게 이게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도 여기 3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4번에 복지 공감 지도가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높이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 하였고요. 제가 예상은 했었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제가 언어의 의미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할 때 했었는데 이건 뭐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는 코 묻은 돈에 이 코가 콧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쵸? 니은의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었다. 그릇을 씻는 데 물건으로 바뀌었다. 근데 여러분 3번에 디귿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된다고 했는데 배꼽이 일반적인 말이고 이 바둑 용어가 특수한 건데 이건 반대죠. 일반적인 용어가 특수한 것으로 바뀐 예지 특수한 영역에 사용된 것이 일반화되는 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반대로 설명했죠. 답이 그냥 3번으로 바로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특정 표현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죠. 그래서 손님이라고 천연두를 하기로 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뭐 내용일지처럼 푸시면 되죠. 이 사람이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빚 공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시장에게 빚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골프장이 야간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대책을 마련했죠.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땡땡 세모시고 새로운 다른 곳인 땡땡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노력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3번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용된 자료들에 대한 출처는 어디에도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란 2번 설명이 역시 답이 되겠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아니 10번이 아니구나. 12번 문제. 이것도 옛날 문제죠. 지시어 문제죠. 진짜 쉬웠죠. 이 그저에서 이는 누구 근처? 청사 근처. 그는 그가 청자 근처. 저는 둘 다 멀리.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기억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가까운 표현이고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화자보다 청자에 가까이 있다. 네, 이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 책은 어때? 라고 했을 때 D 전데요. 저가 뭐로부터 멀리 돼 있어요? 둘 다로부터 멀리 돼 있는데 이 청자와 화자의 거리 정도가 여기서 비교되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는 대상이다.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둘 다로부터 멀리고 이 둘의 거리를 비교하는 지시어는 없어요. 얘보다 얘가 더 멀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둘 다로부터 멀리란 뜻이지. 뭉뚱그려서 둘 다로부터 멀리지 너 나보다 10m 앞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저를 쓰진 않는다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디귿과 리을은 같은 대상을 가집니다. 저 책은 나도 그 책도 읽어볼 게 아니니까 저 책이라 말한 걸 그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미음은 니은과 디귿 모두를 가리킨다. 이 책 두 권, 네가 말한 두 권 다 선물해 줄게.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비문학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탄생한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야 아동 보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번 선지죠. 아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922년 잽 여사는 아동권리 사상을 담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했는데 이를 기초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었죠.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아동 권리 협약과 아동 권리 헌장에 모두 아동의 발달에 관한 언급이 있다 했는데 지금 제네바 선언에는 발달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근데 이 제네바 선언의 한계가 뭐냐면 여기에서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이 되었을 뿐 생존과 보호와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였습니다. 근데 여기 4번에 보면 제네바 선언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 했으니까 4번이 바로 틀렸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를 자기매김한 것이 그 뒤에 나온 아동권리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 헌장이 9개 항을 만들었어요. 이를 토대가 바로 뭐예요? 아동권리 협약을 토대로 만든 거죠. 여기에는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 권리 등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아동권리 협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발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걸 우리 아동권리 협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아동권리 헌장에도 발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고요. 아동권리 헌장은 아동권리 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맞죠. 그러나 4번은 이 내용은 아동권리 헌장과 협약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지 제네바 선언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객체로만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됐고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되진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4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14번 이 작품은 봄과 겨울이 이미지가 나오지만 이 봄은 이것도 이제 기본 작품이었죠. 이 통일에 대한 논의를 이제 설명한 건데 통일은 남해에서나 북녘에서 오지 않는다. 남해와 북녘은 마이너스죠.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우리의 국토에서부터 온다.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반대되는 봄에 대비되는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어떤 외세의 이야기거나 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죠.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틀 것이다. 움터서 강산을 덮은 미움의 세부치들 무기 같은 거죠. 그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남과 북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상징적인 작품이겠죠. 봄과 겨울이 등장하지만 이건 자연 친화나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상징적인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어로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봄과 겨울이 모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원적 대립은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의 주제가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가 아니고 분단 현실을 노래하는 거죠. 분단 현실에서 통일의 현실이 오기를, 통일의 희망된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초월했다고 하는 설명도 틀렸고요. 자연의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했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분단된 현실과 앞으로 오게 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 이 작품도 기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모두 기출 작품에서 선택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다음 글의 전개 순서인데 이거 진짜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가에 처음 출발할 때 뭐가 나왔냐면 이 기관이 나왔어요. 이 기관은 앞에 기관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나에 보면 이제 등장하겠죠.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의미를 통합시키고 작동해야 하는 말과 글이 뭐와 같다? 기관과 같다. 여기에 일단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다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라를 읽어보시면 라의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기관과 그 기관 앞에 모두 기관이 와야겠죠. 그러면요. 가와 라를 순서 맞추기는 어려워도 가나 라의 순서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나가 가와 라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가 가와 라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 가와 라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 가와 라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쉬웠어. 나가 가와 라보다 앞에 있다. 그죠? 제가 딱 가르쳐드린 딱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순서 따라가지 않는다 선택지. 본문을 읽으면서 답의 근거를 찾는다. 기관이라는 공통화제. 하나는 기관, 하나는 그 기관, 이 기관. 그럼 기관이 먼저 이 기관 그냥 뒤에 와야지. 가라 순서 안 맞춰도 돼요. 그거 딱 바로 답 나왔잖아요. 복습하는 방법은 요 순서대로 글을 다시 읽어보는 방법이죠. 답을 찾는 건 진짜 간단했어요. 저 보는 순간 바로 찾았는데 뭐. 이것도 30초 안 넘겼어요. 보통 1분 이상 걸리는데. 16번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와 이거 너무 쉬웠다 진짜. 만족 찰만자에 만족할 족자 재청 다시 청하는 거 청할 청자 저거 쓰고요. 우리 결 했던 거 기억나요? 결? 이거 아니었잖아 해결할 때. 결단할 결이라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제론도 다시 논의하는 거. 사실 재청과 제론은 너무 쉽게 냈고 만족도 딱 쉬웠고 딱 이쪽 결자가 이 결자가 딱 아니지 딱 봐도. 우리가 결을 갖고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웠다. 틀리신 분들은 안타깝다. 점수 주는 거였는데 한자 표기에서. 근데 이제 문제의 그 분배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난이도 조정은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고전 소설이 항상 어려운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요번에 함정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고전 시가,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는 순서 배열, 그리고 이제 한자 표기. 사실은 이 네 문제가 그나마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 4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에서도 이 4개가 어려워질 거지 나머지가 어려울 리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 4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고전시가는 복합 구성일 것이다. 고전시가 작품 3개에서 4개를 묶든지 아니면 작년 지방직처럼 지방직에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묶든지. 이게 원래 수능에서 하던 짓이잖아요. 이걸 이제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번까지 봤을 때 4개의 문제를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17번 문제는 원래 7급에서 보이던 유형입니다. 이것도 순서 맞추기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 끼워지겠느냐는 문장의 앞뒤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끼워지는 부분에 신분에 따라서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분에 따른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로부터 정신적인 해방에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 유럽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어요. 신분에 따른 얘기는 없어요. 귀족 중심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대략 1770년대 시작 낭만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면 변화되기 시작한 이러한 상황에 속하지 않아서 안 돼요.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 시학의 모습은 이 두 계급을 신분에 따라 나누었단 말입니다. 이걸 안았던 것이다라고 받아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죠. 리을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얘기는 고전문학은 더 이상 문학의 규범이 아니고 문학을 현실의 모방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이제 포기가 됐다는 설명이 이 라 뒤에 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이쪽도 되게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요건 원래 7급에서 주로 보이던 형태입니다. 7급에서는 순서 맞추기보다 내용을 어디에 끼워 넣을 것이냐의 문제가 더 많은데 7급 유형을 슬쩍 들고 왔는데 난이도는 낮았다. 그리고 18번의 현대소설. 이건 제가 모의고사 지문 적중한 얘기죠. 이 지문 폐강랭 지문을 예전에 모의고사 냈었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 터부룩한 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을 박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싯지싯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싯지싯 붙어있는 그런 존재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 하지만 현은 박의 그런 지싯지싯함에서 선뜻 자기 자신도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자기의 작품도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거기에 울고 싶게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였던 사람의 변화에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놓고 대합실로 들어가지만 나 혼자 좀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고는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으로 요정 나오기라고 모란봉으로 왔죠.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내다보았는데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들어선 변화를 인식하죠.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한 푸닥귀의 벽돌 공장이 아닌 감옥도 아닌 시뻘건 벽돌만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운전사에 물어보니 이제 경찰서라고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작품과 비슷하다고 했지. 거기서 자신도 발견하고 자신의 작품도 발견하는 모습이죠. 현은 그렇죠. 자신과 비슷한 처지는 바로 자신을 연민하고 있어요. 현은 새 빌딩 등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했음을 인지하고 있죠. 여기서 사실 이게 좀 지어낸 부분이죠.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건 사실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얘가 감옥으로 느끼고 있고 시뻘건 이게 무슨 무덤과도 같은 이런 이제 감옥과 무덤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암울한 분위기를 주는 것이라고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지만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19번 쟤 이거 예상하고 공부 많이 시켰는데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이야. 어? 왜냐면 우리가 늘 공부했었죠. 사휴히 안 되는 단어 중에 전세방은 한자 한자라서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에이, 요걸 이렇게 내면 안 되지. 너무 쉽게 냈지. 사실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꿨어야 더 적절한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외웠던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는 단어로 외웠던 꼭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전세방이었기 때문에 전세방은 한자 한자라서 사이시옷이 안 붙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사실 이 문제 나와서 제가 되게 반가웠거든요. 오예, 드디어 이 문제가 뭐야. 반응이 이랬어요. 이게 좀 기대하던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왔구나 싶었는데 이 변별력이 없었어요. 사이시옷 저와 함께 공부했다면 이거 다 그냥 바로 아는 거죠. 전세방은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 단어다. 좀 뭔가 약간 조금씩 아쉬운 문제 유형은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이 문제도 사실 주목할 만한 문제였어요. 사이시옷의 항목. 사이시옷의 옳고 그름을 내지 않고 얘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냐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냐 이게 7, 8문제 있었고 제가 이런 것도 나올지 모르니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제 문제가 훨씬 어려웠죠. 이건 전세방이 나오면서 문제를 조졌지. 조진 거예요, 이 문제는. 전세방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좀 아쉽다. 어렵긴 했으면. 아래도 우리말, 집도 우리말 적절, 새도 우리말, 조각도 우리말 적절. 자리는 우리말인데 새가 한자라서 얘가 여기에 적절. 전세방 하지 말고 이제 전셋집 정도 냈어야지. 전셋집. 전셋집 냈으면 이제 이 자리가 맞고 예를 들면 여기서 시험에 낼 만한 단어가 지난번에 냈었던 선짓국이 어려웠죠. 선짓국. 선짓국에 선지가 우리말이냐 아니냐가 어려웠을 테니까. 선지가 우리말이고 국도 우리말이라서 이제 여기 선짓국으로 바꾸면 얘는 나가 틀리고 가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았나. 제가 볼 땐 좀 어렵게 됐으면 찻집 이렇게 냈을 거예요. 찻집. 찻집은 차가 한자도 있고 우리말도 있잖아요. 차인데 한자고 이 문제를 찻집을 냈었어야지.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찻잔이 있다. 찻잔이 있다는 말은 잔이 한자거든. 그러면 차를 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말과 한자라면 그러면 찻집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우리말과 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 봐야 되겠죠. 차가 한자도 있지만 이걸 우리말로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렵게 냈으면 찻집 이런 걸 냈거나 예전에 문제 어려웠던 선짓국은 진짜 어려웠거든요. 선지가 우리말인지 알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냈었어야 3번이 답이 되면서 저 정확했는데 너무 쉬웠던 전세방을 주면서 좀 쉽게 냈던 좀 아쉬웠어요. 드디어 변별력 있는 맞춤법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죠. 20번도 뭐 글쓴이의 견해를 묻는 내용일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 뒷문단에 보면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기 더 적절하다. 그리고 그 예로 그 의사소통 이론으로 적절하다는 예로 요크셔 지역에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크셔 푸딩 요리법의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요. 그리고 이 푸딩 요리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라는 말에서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렸죠. 생각을 덧붙이니까 주관이 개입됐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된다고 했는데
복제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파될 수 있다고 보지 못했죠. 맞는 건 1번밖에 없어요. 자, 이번 시험은 총평이 변별력이 없었던 시험이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변별력을 전공 과목 2과목에서 낼 거라는 의도인지 아닌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국어, 국사, 영어는 변별력보다는 기본 점수를 주는, 여기서는 실수하면 안 되는 영역이 됐죠. 하지만 시험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영역은 같았습니다. 난이도 조절 요걸로 할 거예요. 고전소설, 고전시가, 비문학 순서 배열, 한자 표기, 어려웠던 맞춤법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어렵게 되면 점수는 70점, 80점 정도가 되겠죠. 이거 다 틀린다고 보면. 5문제면 75점. 평균 점수는 75에서 80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건데, 이번 시험은 이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95에서 100점이 돼야 합격선을 유지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다른 과목에서 보충하셔야 되겠죠. 다른 과목을 잘 치시면 오히려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근데 국어는 기본은 가야죠. 85점 이상은 받으셔야 아니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80점 밑으로 떨어지시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따셔야 더 많이 따셔야 이제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됐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좀 실망한 시험이었고요. 변별력이 있어줘야 열심히 국어를 공부할 텐데 이러면 공부를 더 안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는 해야 되겠고,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렸던 4가지에서 5가지의 영역은 여러분이 지방직에서도 여전히 신경 쓰셔야 되는 대목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직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 타임 쉬신 뒤에 2&2는 정각부터 4시부터 2&2는 시작을 할 테니까요.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어서 2&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